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문을 오늘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이젠 재계도 MZ세대 경영인이 이끄는 시대죠. 오너가들을 파악해보고 그들의 향후 행보를 전망해보는 시간, MZ 오너 코너입니다. 한훈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코오롱그룹 이야기인데요. 예. 이용렬 명예회장의 아들이자 코오롱가의 4세 이규호 부사장이 예. 얼마 전에 이제 품절냈다는 소식이 이제 있었어요. 예, 뭐 흔히 그 시청말로 품절남이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198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38, 9 정도 됐죠. 예. 네, 그렇죠. 결혼식 관련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저기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에 그 삼성동에 동원돼 있는데 네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가 있고 여기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라나스 쪽입니다. 또 아내가 이제 우영미 디자이너 딸 정유진 씨라고 하는데 예. 네, 비공개로 지금 결혼식을 올린 거죠? 거의 뭐 사실 이런 결혼식 같은 경우가 사실 외부인한테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친인척들 그리고 뭐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특정 매체 기자들에게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결혼식 소식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또 코로나도 있었고. 예. 네.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죠. 그리고 롯데그룹 회장. 네. 이분은 누구시죠? 정기선 현대중공업가 3세죠. 그리고 네네. 방시혁. 방시혁 의장. 네. 하이브 이사회 의장. 하객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한 1,000명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내로를 하나 뭐 정관계 인사들, 그 연예인들 네네.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결혼식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그동안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었는데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계 일가 총수 일가 중에서 치러진 첫 대규모 결혼식이다. 이래서 더 화제를 모았다고도 해요. 네, 맞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한 2년 지속됐죠. 그렇죠.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뭐 재계 쪽에서 저벌가 쪽에서 거의 결혼식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번 엔데믹 전환 이후 이번 이규호 부사장의 어떤 결혼식이 있었고 또 뭐 하객이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제 뭐 재계 인사들이 대거 총출동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정재계 인사가 특히 많이 참여한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재계 인사 중에서는 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어머니 홍나희 여사 네네. 그리고 이종 부회장 동생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그리고 저기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3세조 정기선 현대-HD 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몽규 HDC 회장 그리고 구자은 LS그룹 회장 그리고 최신은 전 SK네트워크스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총 송경식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뭐 정관계 쪽 정치권에서 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시장 그리고 정세균 총리 전 총리죠. 그리고 정신석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대원 국민의힘 거의 뭐 실세들이 다 참여를 했죠. 예. 네.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거의 정재계 인사 대부분이 참석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의 좀 힘을 가진 사람들은 뭐 다 요즘 뭐 TV 자주 나오고 그러신 분들은 다 얼굴을 비친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이게 익숙한 그런 이제 이름들인데 또 여기에 연예인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참석해서 이제 레드 카펫을 연상시켰다 이런 후일담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 각계 인사들이 사실상 뭐 총출동한 자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예인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쭉 보니까 그 강호동 씨 참석했고 아까 화면에 나온 방시혁 이게 뭐 BTS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죠. 하이브
이사회 의장 그리고 뭐 정윤기 씨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윤기 스타일리스트 혹시 아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요. 예, 예. 네. 이분도 약간 이렇게 좀 MZ 세대인가 보죠. 젊으신가 분인가 보죠. 나 연세는 아마 조금 있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배우 장윤주 씨, 모델 장윤주 씨. 네. 전 모르는 분이고 가수 K-윌. 네. 이분도 좀 유명한 분 K-윌은 뭐 이렇게 가수입니까? 유명하죠. 네. 어떤 노래 부르죠, 이분은? 가수 K-윌 노래 굉장히 많은데. 어떤 노래?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러지 마 제발 그 노래도 있고 드라마 OST도 굉장히 많이 부르는 그래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뭐 네. 신세대들이 뭐 이렇게 사랑하는 좋아하는. 네, 태양의 그런 가수. 후예 아시죠? 예, 예, 드라마. 예. 거기 이제 OST. 거기 OST를 불렀구나. 제목이 아마 말해 뭐해인가 이제 익숙한 노래도 이제 부르고. 네. 네, 조세호 씨도 참석하고요. 조세호 씨도 개그맨이죠. 네, 이 부분은 뭐 되게 좀 이규호 부사장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친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분도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초청을 받아도 거의 이렇게 참석을 안 한답니다. 네. 그래서 별명이 뭐 프로 불참 네. 뭐 그쪽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사회도 직접 사회도 맡답니다. 맡을 정도면 네.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 결혼식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하객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네. 뭐 결혼식이 15분이 지연됐다 이 얘기도 이제 있어요. 네, 뭐 가격이 한 1,000명 넘죠. 그쵸. 하나하나 이렇게 뭐 시큐리티 체크하고 네. 이렇게 또 뭐 초청장 같은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5성급 호텔이죠. 네. 그랜드 볼룸 홀이 음. 보통 좀 연회장으로 쓰이는 곳이잖아요. 예, 예. 이 대관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결혼 그 들어간 비용만 얼추 추정해 보면은 뭐 5억 원이 들었다 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서울 어떻죠? 시내 몇몇 그 유명 호텔 중에서 서울만한 그뭐 재벌가라든지 명문가 쪽에서 이렇게 결혼식장으로 뭐 선호하는 호텔이 신라 호텔 네네. 그리고 이 호텔 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팔아놨어요. 네. 이쪽이랍니다. 저도 예전에 지인 결혼식일상 가봤는데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천장도 굉장히 높고 이러다 보니 여기 뭐 대관비가 한 3-4시간 빌리는데 한 1억 5천 정도 한답니다. 3-4시간. 네, 서너 시간에 뭐 보통 결혼식 하면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 하고 네네. 그리고 식사비가 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저도 예전에 한번 가서 이렇게 뭐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한 맛은 좀 맛있나요? 그런데 네. 굉장히 좀 비싸답니다.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보케입니까? 하완이라든지 오케스트라 비용 쭉 합치면 최대한 5억이 들었을 거다. 5억이면 웬만한 지방 도시 아파트 값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하객만 아까 이제 1,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식사 비용이 12만 원. 예, 예. 그러면 식사비만 1억이 넘지 않나요? 그렇죠. 계산해 보면 예. 거기에 뭐 꽃장식이나 오케스트라나 맞습니다. 등등 포함하면은 정말 뭐 5억 원이 과장된 말이 아닌 그래, 것 최대한 같아요. 5억 정도. 네. 그러니까 뭐 화학 결혼식 뭐 사실 지난 뭡니까 그 코로나 시기 팬데믹 시기에서는 그 스몰 결혼식이 스몰 웨딩입니까 유행됐지 네. 않습니까? 네네. 뭐 조촐하게 친척들만 뭐 모시고 한 50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뭐 1,000명이 정도 대거 참석했으니까 뭐 코로나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떤 새로운 어떤 결혼 풍속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말 억소리 나는 예. 결혼식이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예. 또 이번 결혼식 지난달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장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예, 예.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좀 같아요. 비교가 뭐 그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하다 보니 좀 비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현대가 결혼식은 정의선 회장 장례 결혼식은 정동에 그 정동 계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뭐 네네. 좀 현대가에서 주로 결혼식을 치르는 곳입니다. 아주 소박 뭐 소박하다는 표현이 뭐 참석자들이 여기 비해서는 여기 견주 과정은 좀 뭐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좀 이렇게 비교하는 시선도 있나요? 지금? 뭐 그것이 뭐 있겠습니까? 사실 뭐 이쪽 현대가 쪽에서는 저 정동 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쭉 하다 보니까 하게 됐고, 네네. 이번 코론가에서는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결혼식이 처음이죠. 처음이다 보니까 이번 이쪽에서 뭐 결혼하게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사실 이 교회 예식, 뭐 호텔 예식은 조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쵸. 뭐 현대가 조금 좀 뭐 그쪽에서도 명문가 집 결혼이지만 그런 명문가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지만 뭐 참석한 어떤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뭐 조촐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고 이 한쪽은 굉장히 좀 성대하다는 네. 화려하다 그런 네네.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이규호 부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 네. 지금 좀 코오롱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죠? 지금 코오롱과 사세입니다. 사세고 사세, 네. 지금 코오롱 글로벌에서 부사장 직함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용렬 회장의 이제 아들이고 직계 장손이죠. 코오롱 그렇죠. 그룹의 직계 장손. 원래 코오롱 창업주는 저 이온만 창업주가 있고 다음 2세가 이동찬 명예회장 좀 돌아가 2014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렬 명예회장 네네. 지금 60대 후반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렬 명예회장 같은 아들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네. 이동찬 지금 부사장이 거의 뭐 어떤 그룹을 좀 물려받을 것으로 좀 관측됩니다. 네. 근데 이 아까 이제 그 코오롱과 사세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예. 이 굉장히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는데 이게 뭐 승계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시죠? 이 코오롱가가 굉장히 어떤 유교적인 어떤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코오롱 이쪽이 원래 저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 뭐 네. 대구 이쪽이 굉장히 어떤 그런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을 따르고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마다들이 경영권을 좀 물려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장자 승계 원칙이 좀 지켜지고 있습니다. LG도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뭐 LG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많이 좀 그래도 뭐 4대 그룹 안에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네네. 코오롱 그룹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재계 20위권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주력 산업이 주로 섬유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떤 그런 주력 산업이 섬유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룹이 좀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특히 IMF 전후하더라도 코오롱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기존에 했던 그런 섬유에서 좀 기업의 어떤 그런 영역을 넓히려고 뭐 정보통신까지 많이 좀 진출을 하게 되었었는데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세가 많이 좀 쪼그라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 이용렬 회장이 그룹 그 경영권을 좀 일찍 승계받지 않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좀 40세 승계받았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네. 2012년에 코오롱에게 차장으로 입사를 했어서 네네. 쭉쭉 이렇게 한 단계씩 뭐 부장, 뭐 네. 이사, 상무, 상무부 이렇게 부사장까지 쭉 올라가게 됐으면 뭐 경영 수업을 한 10년 이제 한 10년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코오롱 그룹에 대해서 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오롱 그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코오롱 그룹 하면 딱 소비자들한테 익숙한 게 주로 아무래도 옷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전 같은 경우가 코오롱 스포츠 네. 어떻게 보면 아웃도어나? 아웃도어. 네네. 어떻게 보면 아웃도어 브랜드를 처음 내놓은 게 코오롱입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네.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명에 보면 영어명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SK 같은 경우도 옛날에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룹명을 성경에서 SK로 바꿨고 성경 SK로 바꿨고 네, 성경에서. 네. LG 같은 경우도 옛날에 럭키 금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LG 쪽으로 이름을 바꿨고 또 LG에서 분화된 어떤 반기 그룹들이 뭐 GS라든지 LS라든지 전부 영문명을 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영어명을 쓴 회사입니다. 이게. 코오롱. 예, 예. 이 코오롱 네. 무슨 줄임말 같아요? 코오롱. 감이 안 잡히네요. 이게 줄임말이었나요? 예, 줄임말입니다. 코리아 나일론.
코리아 나일론. 나일론 아시죠? 네. 예. 폴리에스터 품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코리아 나일론을 열어서 코롱으로 60년대부터 불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장명의 어떤 그런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나일론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50년대 말 60년대 초입니다. 이 나일론을 국내에 처음 들여왔던 사람이 코롱 창업주 이윤만 씨입니다. 당시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양말 같은 경우 나일론 양말이 없다 보니까 일반 면 양말을 신다 보니까 신으면 이렇게 구멍이 나고 그랬답니다. 그런 걸 엄마들이 이렇게 구멍 이렇게 쉽게 빵꾸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구멍을 때우고 네, 막 그게 꿰매고 네, 꿰매고 그랬답니다. 네. 그러다가 라이논을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의생활의 어떤 혁명을 이룬 게 이제 코롱 그룹입니다. 코롱 그룹이고 이윤만 창업주가 그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60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재계 순위가 10위권 안에 있던 어떤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당시 그 대구에서 가장 큰 공장이 코롱 공장이었습니다. 대구 원래 섬유도시 아닙니까? 네. 그 멀리서 이렇게 조금 보면 코롱 공장의 어떤 꿀뚝이 대구 시내에 의해서 보더라도 딱 보였거든요. 지금은 또 아파트촌을 빛냈는데 일종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롱 그룹 사가 그 그룹 사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래 보면 뭐 달구벌 뭐 넓은 땅 신라의 예터 이게 달구벌이라는 게 옛날에 그 대구 옛지명이거든요. 그런 것도 시작되고 어떤 대구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공헌을 좀 많이 한 어떤 그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역사가 깊네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섬유 시장이든 옷 시장이든 그 시작을 연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954년에 그룹이 만들어졌으니까 코롱이 시작되었으니까 한 60년이 넘었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사장 이야기로 조금 더 넘어가 보자면 이제 본격적인 좀 경영 승계 무대에 등판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뭐 네네. 아까도 잠깐 뭐 좀 언급을 했지만 그 유교적인 전통화에서는 물론 뭐 나이가 20세가 되면 성인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결혼을 해야 진짜 어른으로 좀 이렇게 나름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뭐 좀 그렇죠. 아직 뭐 30 후반에 결혼했던 게 조금 늘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정식 어른이 됐으니까 좀 사세 승계가 좀 속도가 붙을 거라는 어떤 그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네. 거기다가 지금 이웅열 명예회장은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주식 증여의 조건을 내세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열 명예회장이 지난 2018년도에 은퇴를 했었습니다. 당시 뭐 은퇴를 하면서 몇 가지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은퇴를 하면서 사실 금수저로 살다 보니까 입을 꽉 다물고 살았다. 그래서 이빨에 이에 금이 갔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 금이 이게 같다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뭐 금수저 살다 보니까 네. 뭐 행동의 제약이라든지 그쵸. 그런 게 좀 많았다는 것을 뭐 은유적으로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렇게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떼고 난 다음에 뭐 검찰에서 좀 이렇게 이웅열 명예회장이 했던 그런 탈세 혐의를 조사를 하게 되었고 네. 또 그 시기에 코롱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어떤 인보사라는 관절염 약이 있습니다. 그 관절염 약이었던 그런 뭐 네네,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성분 조작으로 인해서 크게 한번 터졌었죠. 예. 식약처에서 네네. 저기 판매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거래 정지되지 않았었나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네네. 사실 또 이 당시 이웅열 전 명예회장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참 그때가 2018년이니까 이웅열 회장이 한 60대 뭐 바로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퇴장이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었다. 결국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검찰 수사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좀 뭐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었다. 그런 제스처라는 좀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이 부사장이 예. 뭔가 조금 어깨가 더 무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차기 총수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쵸? 하나뿐이니까 좀 네네. 여동생만 있고 아들이 하나뿐이니까 뭐 차기 총수 뭐 거의 차기 총수가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죠. 되는데 그쵸. 네네. 사실 뭐 우리나라 어떤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창업주 2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연하게 뭐 이렇게 뭐 경영권을 물려주고 그랬었는데 뭐 우리 어떤 경영 풍토가 조금은 이렇게 좀 투명화되고 또 사회 일각에서 어떤 그런 경영과 어떤 소유의 분리 그런 요구가 나오면서 당장 경영권을 물려주더라도 어떤 조심스러운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경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뭐 특정 회사를 뭐 코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회사를 뭐 자기 아들이라고 바로 뭐 물려줬다가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망하다 보면 그 회사에 어떤 목을 메고 있는 종업원들 그리고 주주들 이해관계자의 어떤 바로 그쵸. 그런 게 좀 큰 거죠. 네네. 또 이 부사장이 지금 미래 먹거리로 수소 사업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네. 어찌 보면 이 수소 신사업 전담 조직들을 총괄하면서 경영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사실 뭐 새로운 어떤 경영 후계자가 되려면 나름대로 어떤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코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그런 섬유 중심에 있는데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 내놓은 게 어떤 수소 사업입니다. 최근에 보면서도 뭐 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후기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김동관 하나그룹 하나솔루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태양광 맞아요. 작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 수소 사업이라는 게 뭐 최근 어떤 그런 탄소 중립 뭐 어떤 그런 어떤 경영 환경에서 좀 많은 회사들이 많은 그룹들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롱도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전력적으로 네. 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또 이게 저장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지금 만든다라는 말도 있는데 예, 그 제가 본격적으로 잠깐 말씀 약간 뭐 기술적인 좀 뭐 부분도 있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코론 같은 경우 수소 사업을 좀 수직 계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네. 코론 글로벌 쪽에서 코론 글로벌은 풍력 발전을 합니다. 이 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소를 넣습니다. 수소를 넣고 이 수소를 또 나름대로 좀 저장하고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뭐 코론 글로텍이라든지 코론 플라스틱이 맡고 있습니다. 이 수소 저장 기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뭐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코론 글루텍과 코론 플라스틱이 맡고 있습니다. 맡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저장하고 운송을 했었으면 나머지 마지막 단계에서 코론 인더스트리가 이 수소를 원료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발전을 하게 돼서 뭐 다른 뭐 한국 서류공자들에게 그런 쪽 팔고 나머지 뭐 어떤 일반 소비업체들한테 팔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의 어떤 그런 수소 사업에서 어떤 수직 계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런 수소 사업 쪽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앞으로.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설명드렸지만 이규 부사장 같은 경우가 뭐 좀 30대 후반인데 아직은 이 부분이 이규 부사장이 뭐 지주사라든지 계열사들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웅열 부회장이 명예회장이 이야기하길 경영 능력을 보였었을 때 지분을 넘겨주겠다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나름대로 이 부사장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책임감이라 합니까 그런 게 좀 막중한 거죠.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경영 능력, 퍼포먼스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쪽 수소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뭐
회사 안팎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규호 부사장이 그룹 내에서 이 수소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이 부사장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뭐 나름대로 오너 아들이니까 네. 그래서 또 이걸 계기로. 예, 예, 영향력 강화될 거고 나름대로 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당연히 어떤 그룹 승계의 어떤 대권은 이규호 부사장한테로 가는데 그런 명분을 또 쌓아야 되고 그런 어떤 기반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룹 내에서 어떤 그런 뭐 나름대로 어떤 가신 그룹도 만들어질 거고 이규호 부사장을 또 보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지금 이 부사장은 수입차 판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죠? 사실 그 우리나라 그 뭡니까 재벌가 자제들이 보면 다 수입차 시장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뭐 효성가도 그렇고 웬만한 뭐 중견그룹 같은 경우에도 다 수입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롱 같은 경우는 BMW를 지금 뭐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수입차 뭐 BMW. 예, BMW 네. 하고 근데 벤츠 뭐 폭스바겐 다 통틀어서 한때 전체 우리나라 딜러 같은 경우에 수입차 전체 딜러를 합치면 뭐 한 수백 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뭐 1위 정도 지금은 조금 자리가 조금 뒤쳐졌는데 한 1위 자리도 한 수년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어떤 이규호 부사장이 이쪽 부문 수입차 판매 유통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경영 능력을 발휘했다 그런 식으로 재계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또 이용렬 명예회장의 전격 퇴진, 이제 2018년도에 퇴진했다는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네. 총수 부재 상황을 현재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죠? 지금은 온앤온리 위원회라고 일종의 어떤 그런 집단 경영 체제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이용렬 명의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위원회를 통해서 그룹 전체의 어떤 그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룹들 보면 이렇게 연초가 되면 신년사를 내지 않습니까? 뭐 직접 오너가 내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문인 경영 중에서 뭐 한 명이 이렇게 그룹에 대한 신년사를 내는 수도 있는데 네네. 코롱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이하게도 이쪽 온앤온리 위원회의 어떤 이름으로 신년사를 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집단 경영 체제의 어떤 그런 한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부사장이 차기 총수로 뭔가 더 빠르게 예. 조기 등판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계속 뭐 이용만 창업주 그리고 이동찬 뭐 작과시 이동찬 명예회장 이용렬 전 명예회장 같은 경우 쭉 3대에 내려서 쭉 어떤 그런 1인 중심의 어떤 그런 네네. 1인 총수 중심의 어떤 경영 체제를 쭉 이뤘습니다. 사실 한국 재벌 풍토에서 어떤 총수 중심의 어떤 그런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그 과감한 의사결정 그리고 장기적인 포석을 좀 놀려볼 수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어떤 걸 자기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단시간적으로 1년 뒤, 2년 뒤를 보는데 직접적인 재벌 총수 같은 경우에 그보다는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해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또 오너의 경영의 단점이죠. 장점이죠. 그렇죠. 그러나 네네. 뭐 나름대로 또 단점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너의 경영의 단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경영과 어떤 그 소유의 어떤 분리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총수 1인 체제로 가다 보면 좀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배경에서 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코롱가의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을 뭐 살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뭐 네네. 그런 전통을 이어오기 위해서는 뭐 이규호 좀 부사장이 조금 이렇게 그룹 총수로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부사장이니까 당장 뭐 빠르면 뭐 올해라든지 내년 초에 사장으로 승진하고 난 다음에 아직은 84년생이니까 뭐 아직은 30대 후반이니까 조금 40대가 되면 조금 이렇게 그림도 그렸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 재계 총수가 이렇게 등장했다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예. 네, 오늘은 이 코오롱가 4세 이규호 부사장의 결혼 소식과 예. 또 본격적으로 이 부사장의 경영 승계 무대에 등판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한 기자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여기까지의 내용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 이어서 바로 또 만나보시겠습니다. 예.